치열한 경쟁, 고단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넉넉한 경제력, 또 안정적인 직장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인성회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국회 인성함양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고려대학교 김문조 명예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더 바빠지셨더라고요. 전 좀 쉬실 줄 알았더니 연구 활동을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너무 화사하고 진짜 눈부신 봄날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뵙게 돼서 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말씀 하나하나가 더 빛나게 가슴에 이렇게 조금 새겨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33년이 재직하시다가 지난해 2월에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하시면서 저는 좀 쉬실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유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앞으로 연구에 더 전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임 무렵해가지고 뭐 떠도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리타이어다 해가지고 뭐 타이어를 다시 바꿔 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좀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뭐 항상 미흡한 마음뿐이지만은 아직도 이제 학교 강의 빼놓고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그 자리가 국회 인성함양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좀 이름이 낯설고 좀 생소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회에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놀라기도 하실 텐데 실제 이 위원회가 언제 생겼고 무슨 일들을 하는 위원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이제 제 기억에는 2014년 12월에 발의가 돼가지고요. 2014년 그 12월 말에 국회에 통과를 하고 이제 거의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국가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일단 뭐 서두르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장님이 좀 이 인성을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인성 헌장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그 제안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예전에 국민교육 헌장처럼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시적인 어떤 그 양식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신으로 이제 보감 형태의 이제 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읽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조금은 정겹게 책자 좀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책자를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식의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성함양자문위원회가 1차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원분들 좀 섭외를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이 책자가 이제 바로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워낙에 또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뭐 평소에 효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성함양 자문위원회까지 생긴 데는 또 그만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성 문제가 네. 심각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교수님. 네. 그 일상적 폭력이나 일상적인 어떤 무시 뭐 이런 행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학교라든가 각급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리고 병영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마 세월호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법안이 이준석법이라고도 이렇게 뭐 그렇죠. 통칭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차츰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또 이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력이라는 것에서 이제 네. 경제력으로 변했다가 예. 최근에 이제 국격 뭐 하는 국격. 얘기가 많이 나라의 품격.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격이 바탕이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인성인데 네. 그런 이 인성을 갖다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잘 보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성법은 되도록 이제 빨리 없애는 게 좋은데 그때까지 그래서 유행하는 말로 카르페 디엠 네. 뭐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좀 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뉴스, 뭐 신문의 사회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네.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다들 메말라져 네. 있나 그런 생각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네. 생겼을까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공감들을 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인성교육 진흥법이 이제 지난 2015년 7월부터 좀 시행이 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교육 현장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느끼세요, 교수님? 변화가 조금 일고 있나요?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네. 옥타비아누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서서히 그러나 서둘러서 뭐 이런 게 적합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뭐 전문가시니까 안단테 모데라토 같은 식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크기 그 속도로 이렇게 네. 이제 차곡차곡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 유치원에서부터 각급 학교 또 그다음에 이제 직장이나 뭐 대학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또는 사회 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갖다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그 담당 기구가 인성, 체육, 예술교육과 여기서 네. 하고 있으니까 가장 그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아무래도 체육 활동이라든가 네. 음악, 미술 이런 걸 통한 이제 인성과의 혼합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잘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그 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정말 동의보감, 명심보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성보감이 네.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내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지금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감이라고 하면 성현들의 좋은 글귀를 모아놓은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 구성을 할 때는 이 우리 활동 범역을 갖다가 이제 나 자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가까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또 넓혀서 세계라든가 사물이나 환경까지 포함시킨 세상. 여기다가 이제 그 라이프 코스 생애 주기 이런 걸 갖다 가미해가지고 네. 저 어린이 시절, 네. 유아 시절부터 이제 영유아 시절부터 이제 필요한 학부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시절, 그 다음에 청소년, 장년, 청년, 노년까지 이런 걸 교차시켜가지고요. 24개 덕목을 이제 선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24개 덕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와닿게 좀 집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계신 분들이 전부는 아니라도 이제 좀 몇 분이 대학에 계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 인성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책을 어느 정도 이르렀길래. 네.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런 쓸 자격이 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장 큰 고민을 했었죠. 네. 아니 정말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이게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참여라는 부분이 참 네. 인상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좀 가슴에 굉장히 강하게 와닿기도 했는데 이게 그 플라톤의 말이 이게 인용이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네. 이게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엄중한 얘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교수님께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네. 쓰신 분들이 네. 예전에 참여정부도 있었습니다만은 소통이라는 게 우리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지금? 네. 이런 소통을 촉진하는 또 뉴미디어 같은 게 이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갖다가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당당하게 이제 자기 생각을 토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엔 그러니까 이런 참여가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권리를 지나가지고 요새는 시민권에서 시민성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성. 성. 네. 시민권에서 시민성. 그래서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이제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든가 성품 네. 이런 게 이제 아울러 갖춰줘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뭐 시민 자체로부터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성의 참여가 이제 그 중요한 필요 조건 같이 이제 그 부과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좀 참여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짝패를 이룰 수 있는 게 이제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관용이라는 게 관용이 없이는 관용이 없는 참여는 독단이고 일방통행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 사회가 뭐 이 다문화 사회 등등 해가지고 점점 이 이지로화되고 이제 다원화되는 사회인데 이런 다원적 개방 사회에서는 차이에 대한 어떤 관용 이런 게 없는 이 참여라는 것은 상당히 좀 역효과를 내기 쉽기 때문에 네. 네. 관용이야말로 현대적 삶을 사는 지혜고 또 하나의 이 아주 유용한 이 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학과 교수시고 이제 강연하실 때 정말 이렇게 막 뜨끔뜨끔하고 뼈 아픈 그런 얘기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일상이 더 궁금해졌거든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으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외곽에 위치한 한국학관. 한적한 주말 오전의 교정은 너무나 고요하다. 인적 드문 교정을 거닐며 고즈넉이 산책하는 것은 김문조 교수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교정 곳곳에 핀 봄꽃들이 반겨주는 호젓한 휴식 공간. 그분들한테 여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공간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강단을 떠나서도 여전히 사회 현상 전반을 연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풀리지 않는 것들, 풀리지 않는 것들, 뭐 분위기를 바꾸면 또 어떻게 풀릴까 싶어가지고 글 쓰다 보면 매듭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다든가 본인의 논리에 뭐 이런 거. 그럼 요즘 이렇게 붙들고 있는 어떤 주제나 이렇게 관심 많아요. 사회 통합, 불평등, 그리고 뭐 이제 그 미래 사회, 기술. 요새는 알파고 때문에 또 좀 바빴어요. 그렇죠.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바다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다요? 바다, 해양 연구. 그가 바라본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주말 이용이 가능한 김문조 교수의 작은 연구실이자 정년 퇴임 후에도 학자로서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새 보금자리다. 재작년 한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 추구에 대해 강연한 김문조 교수.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거하고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죠. 그렇습니까? 이런 걸. 네.
필요로 하는구나. 아, 제가 정보사회 연구하게 된 것도 네, 그냥 그 단문을 하나 썼는데 네. 자꾸만 그런 걸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연구해온 수많은 자료와 논문 중 극히 일부만 가져다 놓았는데도 책장 한가득이다. 보고서로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다. 청년 퇴임할 때 아, 제자들이 만들어준 책이 있죠. 아, 제자분들이 근데 요새는 이제 청년 퇴임 논문집 같은 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잘 읽지도 않고 외국 학술 대회 나갔을 근데 거기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와. 100여 명의 녹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33년 강단에 섰던 원로 사회학자의 깊이 있는 연구와 축적된 시간을 담아낸 소중한 자료들. 뭐 대학 강의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해오셨는데 진짜 저는 놀라웠던 게 33년 재직하셨는데 저서가 35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씩 이상 꼭 내신 건데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뭐 숫자만 그렇지 헛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집단 연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네네. 그 중에 많은 책이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쓴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저서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사회 활동도 이제 저 같은 사람 진짜요. 저 같은 사람도 또 불러주는 데가 있구나 해가지고 무슨 이것도 이제 그 임무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 나가곤 하니까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말씀으로 좀 그냥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정말 뭐 우리 사회의 그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실 뭐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네. 있지만 특히 이제 양극화, 네. 빈익빈 부익부 문제, 네.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해법을 과연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너무 구조적인 문제도 깊고 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사실 인성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건데 네. 사회 갈등 연구를 해보면 가장 높이 나오는 게 이제 계층 갈등입니다. 예. 계층 갈등, 노사 갈등,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은 좀 완화되고 있고요. 네. 계층, 노사, 이념 갈등인데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 차이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 다 빈부 격차가 있죠. 그런데 저희 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런 특히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고착이 돼가지고요. 네.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소득이라든가 무슨 이 재산의 양극화라는 데 머무르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또 학군지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공간적인 양극화가 되고 그런 공간 분화 때문에 자녀 교육에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 또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소비 생활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좋은 주거 환경, 네. 공간적 양극화, 환경의 양극화가 생기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그 의식적 양극화. 그래서 이제 IMF 이전의 성장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마음이 같은 네. 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환란 이후에는 점점 극소수의 야망 계급과 네. 종다수의 절망 계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가지고요. 네. 그런 의식 격차가 굉장히 커져 가지고 의식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계급. 예. 그게 뭐 자기의 그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요새 뭐 이 계약직 근로자가 많아지고 또 정규직이라고 해도 연봉제가 이제 실현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을 떨고 나가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적 삶보다 미래적 불안, 여기서 느끼는 절망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냥 한 마음이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마음이 분화가 되고 생각도 달라져가지고
인종적으로는 그 똑같은 민족인데 문화적인 어떤 그 이민족 같은 이질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인성도 그런 면에서 이제 점점 촉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뭔가 도전하면은 그리고 내가 시도하면 네.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희망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 절망의 늪이 너무나 네. 깊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해도 될까 하는 네. 그런 생각까지 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네. 뭐 무슨 뭐 3포, 5포, 7포 네, 막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너무 막 가슴 아픈 그런 네. 사고들도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 인사말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얘기를 아,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부자가 뭐 쉽게 되기도 힘들고 그 5천만을 다 부자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이 이제 물질적 부자는 이제 그 제로섬 게임인데 마음의 부자는 나눌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24가지 덕목을 관료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 이제 더불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게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 있고 세계 속에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거기서 배려심도 싹 트고 공감도 생기고 그래서 점점 그 인성이 훨씬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무슨 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헛기침을 해가지고 인기척을 내고 그렇죠. 지하철 같은 데 타도 이제 옆자리 빈자리에 누가 앉으면 앉아있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움찔거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서로 그 상대방의 존재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여기서 그걸 맞춰준다는 그런 호응을 그게 뭐 꼭 상대방한테 100%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자극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진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자기 나름대로 좀 그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좀 더 이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말 묻고 싶은 게,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분노가, 네. 화가 네. 사람들이 정말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너무 쌓여 있는 네. 게 많구나. 그것도 그러면은 그 시점이 97년부터 98년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건 조금 이제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쌓였으니까 그 네. 이후에 네. 시작은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런데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외국에서는 저희 나라를 굉장히 괜찮은 나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도 만들고 고급 차도 만들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요.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그것이 뭘까? 그건 전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불안은 좀 외국과 비교해서 특수성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불안이 굉장히 생애 주기를 타고 릴레이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나면은 입시 불안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 들어가면 취업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케 취직이 됐으면 그 다음에 승진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잘려나갈까 하는 것도 뭐 퇴직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불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게 이제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가족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안이 자기 자신의 문제만으로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네. 내 자식이 취직이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교수님. 내 손자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해야 될 텐데, 뭐 이런 2대, 3대. 네. 그래서 불안이 굉장히 중증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이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왜 나는 이런 그 좋은 여건에서도 불행한가? 뭐 이런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수님. 불안과 걱정에서 이게 자유롭기가 참 쉽지 네. 않고, 이제 내일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자식 일이 걱정이고, 네. 자식 일이 항상 걱정이긴 하지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불안을 사실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말 요즘에 뭐 갑을 논쟁도 네. 뜨겁고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늘 보면서 가슴 아픈 그런 것들, 네. 뭐 정말 아이들의 미래는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들,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울러 지금 막 너무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너무 많은 수가 절망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너무 그 어려운 질문이 네.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미래에 대한 정말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얘기가 지금 도움이 될지 저는 참. 저는 이제 뭐 글을 쓸 기회가 좀 있잖아요. 네. 좋은 글을 쓰려면 하면은 좋은 책을 보고 또 이제 그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글을 자기가 써봄으로써 이제 좋은 지필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절망적 상태에서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저는 희망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희망을 한번 주는 사람이 되라. 희망의 주체가 되고 희망의 공급자가 되보라고 뭐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희망이라도 주면은 그야말로 뭐 그 기도문에서 나옵니다만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샘돋고, 그래서 그 희망을 한번 실현해 보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그 교수님께서 정말 아주 조근조근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길도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움직이시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삶에 대한 그런 성찰이 깊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저희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